더 가겠죠. 이거 하락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뭐 5년 뒤, 10년 뒤 이런 거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건 희망이고요. 네. 솔직히 희망이 섞여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거나 예측해 볼 수 있는 한계는 6에서 한 9개월 정도가 현실적인 저희들의 한계라고 보면 네. 6에서 9개월이면 딱 내년 상반기인데 네. 내년 상반기에 이벤트가 2개 있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예, 대선이랑 지방선거. 그런데 대선 지방선거에 네. 얼마나 많은 지역 공약이 나올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이 또 부동산 때문에 다 난리니까 이걸 네. 안정시키겠다는 정책도 나오겠지만 아마 추가 공급 대책 과정에서 택지 지정이라든가 뭐 여기 또 교통을 개발해 주겠다. 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겠다. 뭐 이런 공약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죄다 다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런 점을 생각하면 특히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1%, 2% 올린다면 모르겠는데 네. 내년 3월 저희 지금 현 총재님 임기 말이니까 네. 네. 내년 대선 앞두고 바로 올리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올해 11월이 마지막 금리 금리에 인상이 되고 뭐 공격적으로 인상해도 0.5%. 네. 시장에서는 일단 0.25 그러면 정책금리가 올해 연말 1%에서 1.25 최악의 경우 1.25인데 이 정도 금리가 내년 상반기는 일단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차기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신다고 보면 이런 점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대략 정책금리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기서 뭐 올라봐야 1에서 1.25% 수준까지밖에 안 오른다면 부동산 잡기는 역부족 아니겠는가. 금리도 어렵고 정책들도 좀 부양 자극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수출인데 네. 좀 잘 나가잖아요. GDP도 괜찮을 거고. 그러니까 올해 IMF가 4.3 내년 3.3 보던데 네. 이 정도면 최근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부분 2%대였던 거 네. 생각하면 상당한 고성장이라서 뭐 이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면 주택 시장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소득 전망이 개선되면 그래 내가 이거 조금 더 부담하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까지 생각해 보면 일단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뭐 기세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좀 좋은데다가 금리 못 오를 것 같고 부양책 뭐 혹은 개발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경기까지 나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만 2년째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네. 만 2년에 걸친 폭등장이 계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폭등장은 이어질 수밖에 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뭐 바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저도 사실 1주택자 네, 입장에서 뭐 올라봐야 기분만 좋지. 네. 사실 뭐 제가 어떻게 특별히 그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네, 네. 주변에서 다 하는 이야기가 홍 목사님 왜 그렇게 집을 빨리 팔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하거든요. 저는 몇 번 뭐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저 1가구 1주택으로 계속 있으면서 네. 갈아탈 때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뭐 중학교를 들어간다든가 네, 네. 또는 대학을 간다든가 이런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사를 다니는 쪽에 있다 보니까 잠깐 전세 끼고 사놨다가 그 전세 세입자분 나가신 다음에 제가 맞춰서 들어가면서 집을 팔고 이러면서 이사를 다니는 게 대부분 학군 때문에 이사 다니는 뭐 이 가정들의 대부분일 텐데 네.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빨리 팔았다. 홍 박사 그렇게 전망을 세게 하는데 네. 왜 그렇게 빨리 팔았냐. 아니 뭐 투자로서 접근이 아니라 그냥 분석 대상으로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심이 없다. 저는 여기서 없다.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뭐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지금 당장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이게 계속 내년 내후년을 만약 이어진다 그러면 버블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버블이 심해지는 여건이 오면 우리 뒤에 뭐 5년 뒤, 10년 뒤는 또 지난번 2010년대 초반처럼 하우스푸어 사태 때 얼마나 분위기 안 좋았습니까? 네. 경제도 어렵고 뭐 그때 그렇죠. 건설사 도산하고. 네. 그리고 뭐 또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는 게 언제 들어오냐 이거 하나로 경기가 네. 왔다 갔다 하는 사실 그 되게 자생력 없는 경기가 2012, 13년부터 15년까지 이어졌던 게 우리가 기억이 남는데 물론 16년부터는 이제 트럼프의 뭐 브렉시트에 이러면서 외부 여건으로 경기가 바뀌었지만 아무튼 내부 요인만 놓고 보면 그때 하우스푸어 사태 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또 출현할 수도 있으니까.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거는 좀 영향이 없다고 보세요? 거의 없죠. 이게 잘못된 정책이 뒤에 이제 계속 악수를 두게 만든 이유인데 네네. 정부가 이
복지 정책이랑 건설 정책, 부동산 정책을 혼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그러긴 했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혼동하는 문제가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 문제잖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사실 서브프라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대출이어야 되죠. 전세가 집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 네, 네. 또 역전세난 같은 거 뭐 이런 거 나면 이 전세금 자체가 완전히 그냥 부실 여신이 될 수 있는 네. 굉장히 위험한 대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부 보증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 보증 네. 대신 갚아준 금액이 막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부실 전세 대출이 엄청 나갔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서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 받기가 너무 쉬우니까 전세 얻기만 하면 일단 저금리로 정부 보증 대출을 얻어서 사람들이 전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갭 투자가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죠, 다들. 왜냐하면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네. 갭 가지고 사두는 그러니까 저야 이제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갭 투자를 하게 잠깐 갭 투자지만 갭 투자로 여러 채를 사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또 없던 네, 사람이 갭 투자로 일단 이 집값이 오르니까 사두고 보자.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이걸 이번에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나 지금 전세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못 구했는데 난리 난단 말입니다. 이거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전세라는 것 자체를 이 정부가 너무 후하게 보증도 해주고 뭐 전세자금 대출도 얼마 전까지 5억이었던 게 지금 뭐 7억으로 올린다 그러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는 복지 정책을 남의 돈으로 한 거잖아요. 은행 대출 시키면서. 네, 네, 나의.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를 주면 될 건데 그건 안 하고 뭐 임대주택 공급이나 이런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만 많이 비어 있거든요. 임대주택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임대주택이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죠. 예, 한 2년 전 통계이긴 한데 굉장히 공실률이 높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네. 원하는데 안 지어주니까. 예산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싸게 공급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한 채 지을 때마다 대략 한 2, 3억 손실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주택 하나 지으면 대략 2, 3억 손실이 난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줄이고 싶은 마음은 아무래도 공기업이라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공기업도 경영 평가 받으니까 또 부채 조정하라고 그렇게 얼마 전까지 난리였잖아요. 네. 공기업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 들렸던 거 혹시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뭐 임대 주택을 더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요원한 일이잖아요. 그건 뭐 그죠? 몇 년 전에 액션을 한 게 지금 입주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변수가 있어야지 집값이 조금 빠질 수 있을까요?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나 둘 다 하겠죠. 네. 첫 번째는 경제 위기. 아, 그냥 경제 예. 위기. 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3월처럼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번이 그 4달짜리 불황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저희들 경제학자들은 2달에서 4달짜리 불황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그 지표가 V자 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라는 게 경제 충격이 오고 한 6개월 있다가 반응하거든요, 원래. 왜냐하면 계약으로 묶여 있고 네, 거래 그렇죠. 상대방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네. 급매물이 또 시장에 그렇게 충격 왔다고 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좀 이렇게 완만하게 나빠졌으면 아마 2020년에 상당한 주택 시장에 조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은 2달, 우리는 4달 같은데 저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기가 아주 짧게 악화됐다 바로 회복되니까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 신뢰를 높여오게 됐죠. 네. 외부 충격 와도 이제 뭐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도 강세를 보이고 부동산도 네. 강세 보이는 게 이게 외부 충격에 대한 어떤 겁이 없어진 거죠. 이게 시장의 브레이크를 제거한 요인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상당히 힘들었던 것처럼 네. 그리고 우리 그때 하우스포 사태 네. 이런 것처럼 상당히 긴 경기 침체 또는 수출의 부진이 뭐 한 1년 간다. 이렇게 되면 주택 시장이 지금 오른 게 너무 가파른 만큼 네. 이 충격이 오면 악순환이 벌어질 여지가 근데 있죠. 그거는 오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네. 남아있는 두 번째는 네. 그 3기 신도시 지금 사전 청약 중인데 3기 신도시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아직 땅도 못 샀으니까 네. 계획만 갖고 있거든요. 개발 계획만 갖고 있는데 그 개발 계획을 그래요? 아직 땅을 수용 못했어요. 당연하죠.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예, 2018년 9.13으로 3기 네.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만 그러니까요. 3년 됐는데 아직 3년 제대로 정도. 개발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4년 차 들어가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만 3년이 지났죠. 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이번 그 남쪽에 택지 사건도 있었고 LH 공사 사건.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옛날에는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냥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부 수용 그러면 그냥 일할 계산해서 돈 주고 말았어요. 뭐 이렇게 의견 없이. 네. 그래서 그때는 수용된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돈을 못 벌고 네. 수용된 땅 바로 옆에 근처 땅. 분들이 다 재벌이 됐죠. 뭐 제가 있었던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네. 몇백억대 자산가들이 그때 다 탄생하신 게 그 일산 신도시로 수용되거나 화정 신도시로 수용되는 땅 바로 옆에 네. 택지나 뭐 다른 용도의 땅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정말 땅은 또 몇백 평씩 막 가지고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대지주시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제가 그때 뭐 그쪽 농협에서 일하던 친구들한테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몇백억대 부자들이 마을마다 탄생하셨죠. 네. 아니, 그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게 그런 것 때문인데 지금은 어떠냐면 대토라고 해 그 토지를 교환해 줍니다. 네. 다른 땅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100평 있으면 다른 데 100평을 준다든가 가격 산정을 해서 뭐 150평을 준다든가 이렇게 땅을 교환해 주고 또는 보상을 해 주고 하는데 네. 문제가 이제 옛날처럼 택지개발 촉진법처럼 요새 뭐 전두환 대통령이 화제입니다만 그래요? 그거 1982년에 만든 법이거든요. 예. 희대의 악법 중에 하나죠. 네. 아무튼 사람들의 재산권을 정부가 마음대로 몰수해버린 법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택지개발 촉진법 자체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수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 적절한 가격에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돈이 엄청 들죠. 네. 두 번째 시간이 걸리죠. 이게 오히려 좀 부동산이 뜨겁지 않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이런 그때 걸 개발을 했으면 그러니까 개발을 해놓고 기다렸으면 네. 지금 이렇게 공급해주면 되는데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15년인가 2014년 9.1 대책이 기억나는데 그때 신도시 개발을 이제 영원히 안 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을 정도로. 예, 언제요? 그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9.1 대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공공택지 개발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정부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네. 2기 신도시를 2005년, 2004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네. 예, 그때 개발 계획들이 나왔던 신도시들 중에서 지금 입주가 들어가는 게 양주옥정이고요. 그리고 인천 검단 이런 게 네. 작년 올해 입주하잖아요. 네. 그게 이게 15년, 20년 가까이, 20년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걸린 데들이 네. 속출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돈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민주정부에서 그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게 민주정부잖아요. 네. 국민들의 재산을 갖다가 함부로 뺏지 않는 나라에서 또 국민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촛불혁명을 했던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땅을 하려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오래 걸리죠. 그런데 아까 제가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 교산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저는 이제 고향 창릉이랑 하남 교산을 자주 가는데 네, 구경 갑니다 그냥. 네. 워낙 땅이 좋아요 거기가. 가면 아직도 그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예, 미음비업집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맛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한정식 먹는 집인데요. 네. 네. 그게 하남 교산 신도시의 핵심 지역이에요. 근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갔는데. 네. 네. 이게 3년 지났는데도 아직 영업 중. 그러니까 그 집이 나가고 땅 받고 그다음 개발이 택지를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수도도 만들고 상수도 건설하고 전기 놓고 해야 올리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시작이잖아요. 네. 도로까지 연결 도로까지 놓고. 네. 네. 그러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사전 청약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건 몇 년 뒤에 들어갈지 모르는 걸 지금 받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가격도 분양가가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 지금 얘기한 가격이 아니라 은평 뉴타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은평 뉴타운이 그 MB 정부 때 네. 했잖아요. 근데 네. 그 MB 정부 때 토지 수용을 좀 신속하게 하려고 상대적으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지만 후하게 보상을 해준 거예요, 토지. 네. 그래서 분양가가 되게 비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토지 보상금도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네. 1,000만 원대 일반 민간 주택 분양가라는 건 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 실제로는. 예, 그렇다면 사전 청약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바꾸면 되죠. 아직 입주 안 했으니까, 개발 안 했으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예를 들어 그냥 고양 창릉 천이 흐르고 있는 그 가장 좋은 땅 평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운흥 쪽은 지금 검단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높게 못 지으니까 네. 저기 일산 쪽
저기 화정 쪽으로 네네. 고밀 개발하면 돼요. 아. 한 50층짜리로 올리는 거죠. 네. 간단하죠. 어. 거기 저 상암동에 있는 건물들처럼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상암동에 건물들이 엄청 높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처럼 올리는 대신 택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가정입니다. 50층짜리 주복 100개를 지어요. 100개 지금 용산처럼 지으면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제가 저쪽에서 오는데 용산 지나가는데 용산역 건너편이 이천동 주복의 숲이잖아요. 근처에. 네. 뭐다 4, 50층짜리 집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100층을 지으면 일반 분양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적게 한다 그러더라도 한 동당 몇백 호 일반 분양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몇만 호가 한 방에 나와요. 네. 자, 그리고 주복으로 올리면서 철골조 만들고 하는 건 돈은 좀 들지만 대신 많이 분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정부가 조금만 돈을 물론 세워야 되지만 네. 1,000만 원대 초중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서부선에 여기 다르고 GTX A 라인에 여기 더블 역세권인 네. 역세권 근처에서 슬리퍼 신고 5분 거리에 지금 용산역 앞에처럼 네. 제가 가정하는 건 용산역 앞에처럼이에요. 용산역 앞에처럼 신용산역 있는 인근처럼 네. 슬리퍼 신고 5분 10분만 걸으면 주복들을 그렇게 몇만 가구를 지어서 네. 전철 타고서 서울 도심으로 15분, GTX는 15분일 거고 서부선 같은 경우는 저기 홍대 입구역 정도까지 한 20분 안쪽 네. 이 정도로 만들어주는 걸 몇만 호를 거기 건설하고 남양주 왕숙에 건설하고 인천 계양에 건설하고 그리고 하남 교산에 그렇게 그러면은 미분양 나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분양 나는데 그럼 사전 청약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 이 정도의 이건 재정을 처음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빨리 진행을 하려면 네. 토지보상금을 잘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은평뉴타운 이야기했지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마어마한 토지보상금을 줬는데도 저분양가를 유지하려면 고밀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적률 올려주면 되죠. 네. 예, 용적률을 올려주고 대신에 저 소운흥 있는 데는 호수공원 만들어주면 되죠. 네. 아니 그래서 그 전원 생활은 그 단독주택 짓겠다는 분들한테 택지로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주면 되고 아무튼 역 근처를 조밀 개발해버리면 되잖아요. 백화점 넣어주고. 네네. 그리고 공원은 역세권 말고 밖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그 신도시 개발의 정반대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데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자면 판교역 내려보세요. 네. 주변에 전부 LH공사 집들밖에 없죠. 그렇죠. 전부 다 임대주택밖에 없어요. 저 멀리 프로주요 하나 있어요. 네. 두 번째 내리자마자 공원이에요. 네, 벌판이죠. 이 벌판이고 세 번째 거기에 백화점 들어있죠. 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역 근처에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좀 그것도 꽤 걸어야 되지만 그건 전부 임대주택밖에 없고 저밀 개발이고 저 멀리 좀 약간 북쪽으로 가야 네. 거기에 주상복합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 디자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전철역 바로 나오자마자 임대주택이나 시프트를 줘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좋은 데를 살게 해주고 네. 넌 돈 많으니까 저 멀리 주복에 살면서 차 타고 여기 지하주차장 와서 환승하고 가. 그죠? 거기 환승주차장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주차하기 힘듭니다. 네, 자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게 뭐냐면 고도시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왜? 네. 그 무사한 사람들 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좋은 집을 주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너네는 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 네. 이러면서 만들어서 그리고 공원이 크게 들어오고 멋있죠. 자, 그러나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어요? 판교 신도시가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그때 그 법을 근데 그때 조금 약간 이상해졌었어요. 왜냐면 서울도 갑자기 도심은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고 저기 서울역 넘어가는 고가도 철거해버리고 그 안에 차량 못 들어오게 하고 그 길이 있어도 막히는데 길을 없애서 안 막히게 한다는 게 사실 예, 그걸 저희들은 유럽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길을 없애서 그러니까 차가 있어서 막히니까 길을 없애고 거기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게 한다. 예, 뭐 우리나라 얼마 전에 30도였다가 네. 지난주 영하 되는 거 봤잖아요. 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4달, 5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분들의 이제 생각 뒤에는 뭐가 있냐면 네. 그 이웃과 이웃들이 서로 숨을 쉴 수 있는 왜냐하면 큰 도로가 있으면 마을이 단절되고요. 네. 또 높은 주상복합들을 만들면
이게 저 유화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고밀 개발하면 회색 콘크리트 아파트의 숲을 만드는 것은 추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도시 디자인의 이제 수장들이시고 네. 제가 또 뭐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만난 분들은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고양 창릉 그렇게 개발하자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는 눈들이 네. 저 적폐 땡땡이라고 저를 보는 그거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시가 엉망이 된 게 이런 당신 같은 토건족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작의 세상을 아직도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위해서는 다 희생해야 돼요. 집값 안정 이런 거는 나중에 모르는 거고 네. 지금 당장 사람들이 저렇게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하는 거는 저기에 일이 일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접 그 이야기 들으면 네. 머리에 피가 솟아요. 네. 그래서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데 안 갑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어쨌건 근데 현재는 그 방향은 아닌 거잖아요. 정말 안 되죠. 네, 현재 그 방향이 지금 4만 아니고. 명 정도, 4만 호 정도가 고양 창릉 신도시 네. 입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안 될걸요. 일반 분양이. 네. 그리고 그 일반 분양도 역세권이 아니고 네. 역세권은 점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네.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돼서 시유외곽으로 그리고 그 시유외곽도 대단지가 아니고 작게 단지들을 나눠서 편도 1차선 도로로 구분되는. 왜냐하면 큰 도로 만들면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작은 소공원들을 집어넣는. 딱 세종시 가면 딱 세종시 길을 왜 그렇게 좁게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내가 진짜 거기 가보면은 저기 근데 판교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주택 가격은 지금 경로를 그냥 두면 상승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외부 충격을 저희는 모르니까. 네. 외부 충격이 만약에 온다면 그거는 그건 조정이 있어요. 외부 충격이 언제 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토대를 안 세워놓고 젠가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쫙 올라가고 네. 밑에 뿌리가 계속 우리가 나무를 빼잖아요. 젠가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뺀 걸 위로 얻는 젠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네.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가 약하니까 허술해지겠죠. 허술해지니까 사소한 충격에도 결국 젠가가 무너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진도 5 정도의 지진, 경제 충격을 비유한 거죠. 네. 진도 5 정도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고 부동산도 5는 버틸 수 있는 펀더멘탈이었는데 네. 갑자기 젠가 하듯이 계속 계속해서 버블을 이렇게 쌓다가 보면 올라간다면. 이게 뭐 진도 3위와도 무너질 수도 네. 있는 거죠. 코로나 때는 좋았던 어떻게 거죠. 보면 진도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이 좋았어요. 큰 그런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렇죠. 네, 기초 펀더멘탈이 좋았던 거죠. 지금 이게 계속되면은 사실 2018년 말부터 19년 초 사이에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도 받았잖아요. 그때 살짝.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펀더멘탈이 썩 나쁘지 않은 여건에서 2020년 코로나 쇼크가 오니까 네. 그냥 별탈 없이 지나간 거고 부동산은 오히려 그게 금리 인하로 연결돼서 네, 네.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6월부터 날아간 건데 네. 저 대구 이제 진정된 1차 네, 1차 쇼크 네. 진정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우리나라 특히 방역에 성공했다 막 이런 네, 분위기도 네. 있고 선거도 끝나고 그러면서 네. 그치, 작년은 선거였죠. 아무튼 뭐 그런 거 지나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졌던 것 거기에 임대차 3법 하면서 네. 올라온 게 만 1년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불태우고 세종시 44%에 이어서 네. 작년 44% 올랐거든요. 올해 이제 인천이 이렇게 가면 한 30-40% 오를 것 같은. 그럼 내년에는 상황이 어디가 좀 많이 급등할까요? 이게 뭐 서울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요새 가장 많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강남이에요. 다시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싸 보이거든. 강남 빼고 다 올라가니까. 최근 들어서서 작년 올해 사이에 서울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볼 때 네. 강남이 제일 못 올랐거든요. 그쵸. 대출 규제도 제일 먼저 받았고. 15억 이상은 대출 안 돼. 조정 지역도 제일 먼저 받았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들, 네. 뭐 압구정에 있는 뭐라든가 저기 성동에 있는 네. 뭐뭐 단지 또는 용산에 있는 뭐뭐 단지들이 네. 역사적인 신고가를 몇십억씩 갱신하면서 네.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라도 네. 제가 뭐 이게 가정입니다. 수원 화서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서에 있는 그 유명한 아파트 15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면 네. 물론 이제 세금 좀 내야 되겠죠. 만약 지금 팔려면. 네. 그럼 아무튼 그걸 가지고 있다면 15억짜리 아파트를 수원 화서에 갖고 있다면
굉장히 거기가 발전 가능성도 있고 좋은 단지인 건 알지만 네. 15억 정도에 팔고 네. 세금 좀 내더라도 강남은 힘들어도 네. 예를 들어서 뭐 강동이다. 아니면 동작이다. 20평대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제 네. 말의 네, 의미를. 네. 그러니까 입지는 영원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갈아타기로 전진 진입하는 이 수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 재밌는 표현이다. 예, 이거 각계 전투 아니에요. 그 훈련 전투다 하면서 이거 앞으로 고지 점령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네. 열이홍 나네요. 아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진하는 병력들을 원래 이게 비용이 거래 비용이 세서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또 이게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12억까지 이제 양도세 비과세 이렇게 사실 지금 서울시장 끌어올리는 게 다주택자들이 뭐 그게 힘이 없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실제는 뭐 어마어마하게 규제가 네. 쏟아져 있어서 힘들고요. 근데 이제 1주택자들의 그 말 그대로 각계 전투 시장인데 여기서 그게 이제 좀 유연해지면 강남에 대한 진입 욕구는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강남 살아봤자 의미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강남 사는 분이 그런 소리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강남 살면서 자기가 강남 살면서 그 강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팔고 딴 데를 간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자기는 강남 살면서 내가 강남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뭐 지방에 있는 건 팔고 그죠 1가구 2주택 공격받으면 지방 거는 팔아도 누가 그래요 누가? 글쎄 말이에요. 그죠? 뭐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일이 너무 많다. 형님들이 뭐 그런 얘기 해요. 강남 뭐 별거 없어. 강남 똑같아. 뭐 이렇게 그 형님들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나는 강남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그래도 대치동에서 애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딱 가서 같이 올라가면 좋죠. 부럽네요. 아니, 능력자. 아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죠? 실제로 대치동 못 가요. 예, 거기 뭐 대치동 비싸잖아요, 엄청. 일단 레버리지가 불가능하죠. 거기. 네. 그냥 생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려움이죠, 진짜. 그리고 청담동 이런 데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아니에요, 거기는? 예, 지금 잠실하고 청담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정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성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의도도 그렇고 예 너무 많아요 지금 거래 허가구역들이 그 다 이제 아마 그걸 지구 단위 개발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허가구역 묶이면서 오히려 좀 저기가 싼 것 같아. 요새는 강 건너 신촌동이 더 오르고 그러잖아요. 파크리오. 예, 파크리오가 원래 엘리트레파 할 때 보다 약간 싼 편이었었는데 요새는 리오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규제의 어떤 밖에 있어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면 하락이라는 거를 지금은 생각하기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더 불이 붙을까 봐 걱정이 나고 야 이거 정말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오르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거지.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5개 정도 3기 신도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직 짓진 않았으니까 이거 정부 재정 투입해서 우리 추경이라도 뭐라도 하나 해가지고 아니면 LH 공사를 엄청나게 증자를 시켜줘서 여기를 빨리 토지 보상 시켜버리고 바로 그냥 고밀도 개발하는 걸로 시범단지라도 일단 빨리 하나 올리는 걸 보여주면 그래도 이게 지금 서울이 평균이 평당 5천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예를 들어서 홍대 육구역까지 도어투도어로 20분 갈 수 있는 2호선 홍대 육구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도어투도어 20분 지역 갈 수 있는 아파트를 평당 1,500에 분양한다. 그리고 새 집이다. 그리고 주복이라서 뭐 이건 노후화 될 가능성도 없고 층고도 높고 되게 좋다. 그럼 잡지 않을까요 집값을?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뭐 옛날 김상현이 떠오르는 거죠. 죽을 수는 있어도 머리를 숙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 계획을 밀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